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인사는 왠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고 싶은데 네. 자, 수어통역사 필기시험 위해서 저희 장애인 복지론 수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장애인 복지 수업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물론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이 부분은 더 알고 싶어라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속성으로 좀 진행들을 좀 해봤는데요. 책들마다 뭐 이것저것들의 내용들이 살짝씩 다른 것들도 있을 거고 공부를 하시면서 새로운 것들이 있으면 그건 한 번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이제 장애인 고용이랑 관련돼서도 뭐 이것저것 나올 수 있어서 이번 시간까지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렇게 인사한 거 마지막 시간이니까 좋아서. 여러분들도 좋으시죠? 자, 한번 볼까요? 자, 일단 우리 지난 시간에는 장애인 재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름 방대한 분량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장애인 재활을 한번 정리했었는데요. 사실상 이 장애에 대한 개념과 장애에 대한 패러다임이 개별적 모델, 의료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 보편적 모델로 바뀌어져 오면서 저항의 담론들로 지배론이었던 재활 담론에서 이 자립생활 담론들이 만들어지는 과정 등등이 지금까지 쭉 있어 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복지 자체가 가지고 있는 목적과 목표 안에는 개인의 전인적인 능력을 향상시키는 게 포함이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사회 환경을 개선시키는 것 역시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장애인 재활을 하는 것 역시는 개인의 전인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 그게 포함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 개인의 전인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 안에는 의료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심리재활들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사실상 사회재활 안에서도 심리적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들은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에 포함이 될 거고요. 그 외에 우리가 이제 사회재활의 영역 얘기를 하면서 관련된 법을 정비하고 행정을 정비해야 되고 물리적 환경, 그렇죠? 그다음에 경제적 환경 뭐 이런 것들을 개선해야 된다라고 했던 것들은 사회재활 안에서 우리가 이제 가져왔었던 이 모델들 중에 사회 환경을 개선하는 쪽에 더 가까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리고 이제 의료재활과 관련해서도 뭐 개념들 그리고 그 대상들, 의료재활의 방법들, 의료재활 자체는 사실상 선천적인 장애를 예방하는 것들, 장애 예방이 포함될 거다. 그다음에 장애를 치료하는 것들이 포함된다. 이런 얘기들을 드렸었죠. 그다음에 의료적인 평가가 있다라는 얘기도 드렸었고 물리치료, 운동치료, 뭐 이렇게 그 언어치료,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얘기들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적 재활로 넘어가면 우리가 교육재활은 평생교육 등등을 가지기 때문에 특수교육과는 달리 봐야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유사하게 본다라는 얘기. 그래서 교육재활의 대상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나와 있는 대상들로 보면 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교육재활 안에서는 장애 영역별로 시각, 지체, 지적, 청각 언어, 자폐성, 학습장애 이런 이 영역들의 어떤 형태들로 접근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정도까지를 좀 훑어봤었습니다. 그리고 직업재활의 개념을 좀 살펴보면서 직업재활 대상, 사실은 장애 정도가 경미해서 비장애인과 함께 일을 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직업재활 대상이라고 보지 않는다라는 말씀 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직업재활의 과정은 평가, 훈련, 직무개발과 배치, 보호고용 및 지원고용이라고 얘기하는 취업 연계, 그다음에 사후지도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말씀들을 드린 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심리재활에 넘어가서는 가족들, 그다음에 그 심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개입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장애인이 되었을 때 가지게 되는 방어기제들, 부정하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이런 것들, 네, 퇴행하고 이러한 이 방어기제들 자체를 이해를 좀 하는 것들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재활은 이제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사회적 모델로 예전에는 사회재활 이러면 사회 적응을 위한 뭐 이렇게 장애인들이었었는데 지금의 사회재활의 개념이나 대상은 전체 국민, 시민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사회 환경을 개선하는 것과 개인을 바꾸는 것까지가 장애인 재활 안에 포함되는 사회재활의 개념이겠다라는 얘기들을
이렇게 줄이니까 적네요. 그쵸? 어휴, 길게 설명드렸는데. 저번 시간에 목 아프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재활 쪽에 그렇게 좀 묶어서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장애인 고용제도 얘기들을 좀 해볼 거예요. 사실상 우리가 법 얘기하면서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얘기들도 좀 나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법으로 얘기할 때는 장애인 활동 지원 기억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연금법 이런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수당들이 바뀌어져 오고, 또 장애인 정책 5개년 계획,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 안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들과 관련돼서는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은데요. 일단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제도들 몇 가지를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직업재활 역시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하나의 방편이긴 했지만, 장애인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장애인 현황을 찾으면 아직까지도 빈곤이라고 하는, 가난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비하기 위한 것들로 고용제도들은 계속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의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입니다. 사실상 의무 고용 제도라고 하는 것들은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고용하게 만드는 거죠. 기억나세요? 우리 이제 세계 장애인 역사 이야기들을 할 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쵸? 이 1차 태동기가 되는 시점에 아주 많은 곳들이 서구에서 장애인들의, 그러니까 이 전상 장애인들의 재취업과 고용들을 위한 법들을 마련됐었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임의할당 고용법 이런 것들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것과 이제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처음에 장애인들의 취업 자체가 되지 않고 장애인들의 이제 사회적 이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안에서 의무고용 제도라는 것들을 처음으로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의무고용 제도를 사용하는 할당고용제를 사용하는 국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1990년도에 이제 지금 법명으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이라고 써놨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 이름 뭐였죠?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가 도입이 됐었죠. 그 당시에는 도입 당시 1990년도에는 국가나 자치단체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인 기관에 일정 비율, 그때는 몇 프로였냐면 2%를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만든 것이 이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적어놨죠. 올해 장애인 고용률, 사실 2020년과 2021년도가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민간 기업들은 50명 이상이 넘을 경우에 3.1%를 고용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외 국가 및 지자체나 공공기관은 3.4%, 3.4%의 장애인들을 고용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거는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의무적으로 하는 거에서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않았다 전에 우리 이것도 하고 넘어갑시다. 자, 일단 우리가 지금 이제 장애인 자체를 의무적으로 고용을 해야 된다라는 걸 법으로 두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것부터 먼저 하자라고 하는 건, 우리가 정책이나 제도 등들이 만들어질 때는 이 당근과 채찍이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고용 장려금이라고 하는 이 형태의 제도는 사실상 저는 우리나라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에 있어서 당근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월별로 이 상시 근로자가 있는데 의무 고용률을 초과할 경우에 그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100명을 고용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장애인을 갖다가 5명을 고용했어. 그러면은 의무 고용률이 몇 프로라고 그랬죠? 자, 일반 사업체라고 봅시다. 아니다. 우리가 지자체라고 봅시다. 3.4%였어요. 그렇죠? 그러면 장애인을 3.4명 고용해야 돼요. 맞습니까? 자, 근데 소수점 이하는 올림 처리를 하죠. 그러면 4명은 고용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4명을 고용해야 되는데 5명을 고용했어요. 그러면 이 한 명이 남죠? 초과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2021년이니까 2020년 발생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 사람이 심지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네. 예전에 뭐 장애 2급 이 정도였어요. 그러면 중증인 여성 장애인이니까 한 달에 80만 원의 장려금을 사업주에게 주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는 이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되는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장애인에 대해서 이 매 월별로 장애인들을 고용했다. 너 정말 잘했어요. 감사해요라는 의미로 돈을 주는 것들이 고용 장려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증 남성의 경우는 30만 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중증 남성은 60만 원. 그 경증 여성은 45만 원, 중증 여성 80만 원까지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여기 단가랑 월 임금액의 60%를 비교를 해서 월 임금액이 60%가 80만 원보다 적으면 80만 원보다 적게 주겠다는 얘기예요. 치사하죠. 아유,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 저는 근데 가끔씩 돈을 주는 우리나라의 이 정책과 제도들은 치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여기에 이제 부담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이거는 채찍인데요, 사실상.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한 것처럼 민간은 3.1%, 공공이나 뭐 공공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것들은 3.4%로 고용을 해야 돼요. 근데 장애인을 고용을 안 했네. 이렇게 되면 의무적으로 고용을 해야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뭐? 벌금이 달라요. 이게 지금 장애인 고용 부담금이라는 걸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 월의 고용 의무 미달 인원이랑 장애인 고용료에 따른 부담 기초액을 곱해가지고 계산을 해요. 근데 이제 보면 만약에 장애인을 3명을 써야 된다고 칩시다. 3명을 써야 되는데 장애인을 1명밖에 고용을 안 했어. 그러면 2명에 대해서, 그렇죠? 2명에 대해서 부담금을 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고용 의무 미달 인원 곱하기 부담 기초액이었어요. 그렇죠? 2021년도에 부담 기초액이 얼마라고요? 109만 4천 원. 그러면 2명이야. 곱하면 얼마일까요? 218만 8천 원이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매 월마다 부담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장애인 고용 의무 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의 비율이 3분의 4 이상인 경우에 적용을 하게끔 되어져 있고요. 이 부담금 자체는 보면은 제가 이제 밑에 써놨는데 요거까지는 상관없어도 될 것 같아요. 상관없어도 될 것 같고 위에 부담금이 어떻고 부담금을 어떻게 내는지 그리고 월별로 의무 고용료에 미달하는 인원들에 대해서 내는 채찍 정책에 기초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라는 정도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는 우리나라는 공공은 3.4%, 민간은 3.1%이고 이걸 의무적으로 고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장애인 고용 부담금이라는 걸로 벌금 형태를 내고 있고요. 이들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장애인 고용 장려금이라는 걸로 해서 잘했어요라고 하는 고용을 장려하는 비용을 주고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자, 장애인 고용 장려금 얘기는 한 번 더 했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장애인 표준 사업장을 설립 지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또 중증 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표준 사업장을 설립하는 사업주에게 작업 시설이나 부대 시설이나 편의 시설 등등의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상 우리 이제 장애인과 관련된 고용 제도 자체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정책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당사자를 지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사실상 뭐 어떤 게 맞느냐라는 것들을 할 때 예전에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정책들이 너무 많이 나오면서 장애인 당사자들이 왜 나한테 월급 주고 나를 써먹는데 그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많은 것들을 지원하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없지 않아 있었죠. 그래서 지금은 보면 이 장애인 당사자를 하는 것 사실은 사업주를 지원하는 것들은 우리 여러분 한번 볼까요? 장애인이 취업했을 때 이를 둘러싼 환경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는 재활도 마찬가지였었고 장애인 복지도 마찬가지로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장애인과 관련된 고용제도 안에도 보면은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들이 뒤에 가면 조금씩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 말고 이 사람이 들어가 있는 고용 환경 자체를 개선하기 위한 것들로는 지금 사업주를 위한 지원들, 사실은 고용 장려금 역시도 그거에 뭐 일맥상통 고용을 장려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이 장애인 표준 사업장 설립 지원 역시도 이 장애인을 둘러싼 환경을 개선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설치 비용을 지원을 하는 건데요. 일단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어야 돼요. 그리고 장애인이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상시 근로자 수에 대비해서 30%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설립할 경우에 이 표준 사업장 설립 지원으로 비용을 지원할 수가 있어요. 어떤 내용으로 지원할 수 있냐면 작업 시설, 또 안에서 부대 시설, 뭐 식당, 기타 등 작업 시설은 작업대, 뭐 기타 등등 뭐 이렇게 컨베어 벨트 등등일 거고, 부대 시설은 식사를 하거나 뭐 이렇게 탈의실이 있거나 기타 등등들이 다 포함되겠죠. 그다음에 편의 시설, 장애인 출퇴근용 승합차 구입 등의 실제로 투자한 금액의 75%를 무상 지원받을 수 있어요. 무상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이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이고요. 10억 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지원하는 거니까 이 표준사업장이 뭐냐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이 최소 10명 이상이어야 돼. 그리고 이 상시 근로자 중에 장애인 중에 이 30%는 중증, 그러니까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여야 돼요. 그러면 상시 근로자가 뭐 이렇게 10명? 10명까지는 아니겠다. 봅시다. 20명이었다라고 하면 이 중에 장애인이 기본적으로 10명 이상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중에 30%가 중증이어야 돼요. 그러면 20명 중에 30%는 몇 명이에요? 6명? 6명은 중증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그래서 10명의 장애인들이 있으면서도 이 중에서 6명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여야지 표준사업장으로 설립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정도 기억해 주시고,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이라고 하는 고용지원 제도가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가 하면 장애인 이 표준사업장이 아니라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기 어려운 대기업에 새로운 장애인 고용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은 장애인의 의무 고용률을 이행하고 장애인들에게는 보다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그 LG전자에서 보람 산업 이런 것들 만들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도 대기업들이 훨씬 더 많은 부담금을 내긴 하겠네요. 근데 초기에 처음에 우리나라에 이 의무고용제도가 도입됐을 때 300인 이상의 2%였잖아요. 근데도 장애인을 취업시키느니 부담금을 내겠다라는 것들이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그 기업 자체에다가 장애인을 고용시키는 게 아니라 밑으로 하청을 주는 업체를 하나 두는 거죠. 그래서 하청을 해서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작은 업체들을 두고 이 회사를 이 대기업의 자회사로 두는 거예요. 자회사형 이제 표준 사업장으로. 그래서 이 자회사형 표준 사업장에서는 이 자회사로 이 회사가 장애인들을 고용하는 표준 사업장을 주겠다라고 하면 이 원래 있는 모기업의 고용 부담금을 까주는 거예요. 표준 사업장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장애인이 10명 이상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중증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얘네가 대기업이랑 같이 연결이 되면 대기업 자체가 고용 부담금을 감면받는 거예요. 큰 이제 만약에 경화 산업으로 갑시다. 지금 현재 있는 기업들 되기는 어려우니까 경화 산업이라는 곳이 뭐 이렇게 일반 상시 근로자가 1000명인 사람이라고 대기업 아닌가요? 1000명이면? 개념이 좀 없네. 아무튼 큰 기업인데 거기 안에서는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도저히 생봐도 일을 할 수가 없네. 그래서 제가 옆에다가 이 자회사용으로 표준사업장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표준사업장을 만들 때 비용을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장애인을 고용하면 내가 고용하고 있는 사람 숫자 안에서 포함을 시켜서 고용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자회사용 표준사업장에서 고용한 장애인원을
모 회사의 장애인 인원으로 산입해서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거고요. 또 무상지원금을 10억 원 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죠. 앞에서 표준사업장 지원해 준 건 똑같죠. 그리고 아울러서 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세액도 감면을 해주고 있고요. 또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는 제도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이 모 회사의 자회사 지원 자체도 가능하도록 이 특례를 지금 두고 있죠. 사실상 처음에 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이 생겼을 때는 우리가 막 되게 기분 나빠했었어요. 아니, 우리는 말 그대로 이게 정말 대기업에다 장애인을 취업시키는데 별도의 하청업체 같은 곳들을 표준사업장이라고 만들어 놓고 결국은 부담금 까주는 거 아니냐. 이거 자체가 말이 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보다 뭐 대기업이 중심이 돼서 만든 표준사업장이고 자회사이다 보니 그래도 고용환경이나 근로환경은 나쁘지 않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자회사랑 같은 형태로 간다라는 개념들 때문에 생각보다 또 활성화가 됐었던 기억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로 장애인 보조공학 기기를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자, 장애로 인해서 직업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작업용 보조공학 기기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고용 안전 및 고용 촉진을 도모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그리고 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이 직업생활용 보조공학 기기를 이렇게 지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장애인 근로자들을 위해서는 출퇴근 자동차나 뭐 이렇게 보조공학 기기들을 이렇게 지원하는 형태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 장애인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조건들로 보조공학 기기들을 지원할 때 고정하는 것들로 인당 뭐 1,000만 원, 그렇죠? 고용 유지를 위한 조건으로. 그다음에 이제 무상 지원을 하는 것들은 인당 300만 원 이렇게 해서 보조공학 기기를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를 개조하거나 차량용 보조공학 기기들을 지원할 경우에도 1,500만 원, 1,000만 원까지 한도 내에서 장애인 근로자나 그다음에 이제 사업주가 신청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다라는 것들이 있고요. 사실상 이제 보조공학이나 기타 등등의 많은 제도들은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에 가시면 참고하셔서 보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장애인의 고용관리 비용을 지원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중증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의 고용관리 비용을 부담해주고, 그다음에 장애인 근로자의 직장 적응력을 제공하겠다라는 것들을 가지고 있고요. 자, 중증 장애인을 고용해서 이 뭐 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작업지도원, 일단 말 그대로 고용해서 작업지도원을 위촉 배치해서 작업 지도를 실시한 사업주에게 여기다가 이제 일단 돈을 고용관리 비용을 지급을 하는 건데요. 자, 일단 작업 지도원 한 명이 12시간 이상 작업 지도를 실시해야 되고 한 명당 장애인 5명까지 지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거 있어요. 아까 전에 아니죠. 우리가 그 잠깐 얘기를 하면서 전 시간에 장애인 재활 얘기를 했고 직업 재활 안에 지원 고용이란 얘기를 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지원 고용 얘기를 하면 장애인 자체가 지역사회에 나가서 이제 고용이 되는 건데, 장애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직업적인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관리해 주는 사람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작업지도원, 뭐 직무지도원이란 이름들로 얘기들을 하는데요. 이 고용관리 비용이라고 해서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업체에서 쓰고 있으면 이들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를 작업지도원이 가서 그들이 일하고 있는 것들도 도와주고 또 동료들과의 관계도 연결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여기저기서 지원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들이 이 고용관리 비용이라고 하고, 더 쉽게 얘기를 하면 작업지도원을 파견해 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용 비용으로 장애 한 명당 월 14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것들이 포함이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뭐라고요? 장애인 고용관리 비용을 지원하는 거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장애인의 근로지원인 제도가 있습니다. 아까 그거는 뭐였냐면 장애인들이 몇 명 근무하고 있으면 5명 초과할 수 없으니까 4명까지 취업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작업 지도원이라는 사람이 가서 이 사람이 동료들 관계는 좋은지 또는 작업 수행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은 없는지를 확인해서 관리하고 도와주고 지원을 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이 근로지원인 제도는 중증 장애인 자체한테 그 사람이 해야 되는 업무 자체를 같이 해주는 지원이 붙는 거예요. 근로를 지원해 준 사람이 붙는 겁니다. 그래서 담당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은 갖추었으나 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중증 장애인 근로자에게 근로지원인을 지원함으로써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제가 있는 곳이 현재는 이제 시각장애인 복지관인데요. 우리 직원들 중에도 이제 근로지원인을 이렇게 활용해서 제도를 쓰고 있는데요. 앞에 하나도 안 보시는 완전히 전맹이세요. 이분은 점역동에서 기타 등등 모든 것들을 잘할 수 있긴 하지만 사실상 다른 사람들과의 관련된 서류를 본다거나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점용만 하거나 점자물만 보면 되는데 사실상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상적인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는 묵자도 아니고 음성도 아니고 점자도 아닌 일반 책들이나 서류들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랬을 경우에 이 사람의 업무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로지원인이 파견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원 대상은 중증 장애인 근로자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여야 되고요. 여성 중증 장애인이고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해서 된 사람들이 훨씬 더 우대가 돼요. 그래서 이 장애인분들에게 오셔서 무슨 일을 하냐면 이 중증 장애인의 부수적인 업무 등등을 지원하는 보조인들이 지원된다. 그래서 이제 이 장애인분들 보면 이 활동 지원인이라고 이제 이거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고용과 관련된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장애인들의 자립 생활들을 위해서 활동 지원과 관련된 법안들이 만들어졌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 사람들의 능력을 따져서 활동 지원사, 지금은 이제 예전에 활동 보조인이라고 했었는데 지금 활동 지원사들이 파견되죠. 이 사람들이랑 같이 집에서부터 뭐 이렇게 여기 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데까지 오셔서 그 위로는 근로지원인이 붙어서 그 사람들이 일하는 것들을 지원해 주는 형태들로 현재는 지원들이 되고 있다라는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라고 하는 고용제도가 있습니다. 고용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장애인 고용시설의 설치 비용을 융자해 주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장애인을 고용하였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에 대해서 장애인 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의 설치의 비용을 융자하고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규 고용 창출을 도모하는 거고요. 자, 1억에서 15억까지를 빌려주고 있고요. 이 융자금들은 저 장애인 고용할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 고용을 하려면 아무래도 주변을 바꿔야겠죠. 물론 지적장애인 경우는 다를 수 있지만 이제 초기에 우리들이 장애인들을 취업시켰을 때는 지체를 훨씬 더 많이 선호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 융자금은 보통 이제 이 작업 환경 자체를 바꾸는 것들에 많이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작업 시설이나 편의시설이나 부대시설의 설치 비용, 그다음에 구입 비용, 그다음에 수리 비용, 생산 라인 조정 비용, 출퇴근용 승합차, 승합 자동차 뭐 이런 거 구입 등의 이 설치 비용들을 융자해 주는 것들이 포함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장애인 고용시설 그리고 장비를 무상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사실상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에 따른 고용 비용 부담 경감과 근로 환경 개선을 통한 장애인의 직장 정력 향상, 그다음에 고용 안정을 도모한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사실상 이런 거죠. 계속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환경을 바꿔주는 것들 안으로 장애인을 처음 고용했을 때 시설을 무상으로 이렇게 지원해주고 융자해주고 설치비를 주고 이런 형태들로 계속적으로 지원들을 하면서 장애인들의 고용할 수 있게끔 환경을 바꾸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상은 장애인을 고용하려고 하면 이것저것 바꿔야 돼서 힘들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 있잖아요. 이제 제가 근무하고 있는 송파 쪽인데요. 잘 사는 동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큰 기업도 많아요. 근데 장애인이 고용되어 있는 곳들에 가서
근로지원인 제도가 있고 그 근로지원 제도에 따라서 근로지원인들을 지원해 주겠다라고 하면 큰 기업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이 공간에 이렇게 지금 바쁘게 돌아가는 이 공간 안에 그 사람이 와서 있을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곳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 장애인 할 수 있는 이 공간적인 부분이 없고 장비가 없지 못하겠어. 뭐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애인 고용 시설과 장비를 이제 무상 지원하는 것들, 이건 무상 지원입니다. 이제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또 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장애인 근로자 1인당 1,000만 원까지 그리고 중증인 경우는 1,500만 원까지 이 무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사업주당 최대 3억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로자가 엄청 많아지면 장애인이 뭐 봅시다. 10명이면 1억, 30명이면 3억. 그렇죠? 근데 3억을 넘어갈 수 없으니까 그렇죠? 최대 거기까지만 가능하겠죠. 그렇게 해서 무상으로 지원을 하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사실 장애인 표준 사업장 등등을 만들면서 이 무상 지원까지를 같이 엮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죠. 장애인 고용을 시키기 위한 정책들인데 가끔은 사업주가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네가 훨씬 더 좋아지는 경우도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어차피 쌍방이 살아가는 것이니까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장애인들의 고용이 활성화된다면 필요한 정책이라고는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기에 자체는 고용에 따른 작업 장비, 공구, 편의시설, 그리고 통근용 승합자동차 구입 비용 등등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장애인 근로자가 최소한 2년을 고용을 한다는 걸 조건. 저렇게 해놓고 바로 문 닫으면 또는 장애인들 자르면 의무가 없겠죠. 그래서 장애인 근로자가 2년을 거기서 일하는 것들을 조건으로 해서 고용시설과 장비를 무상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중증장애인의 지원고용이라는 게 있어요. 중증장애인의 지원고용. 사실상 이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은 우리가 직업재활할 때 나왔던 지원고용과 사실은 일맥상통합니다. 근데 이제 그 직업재활이라는 개념 안에서의 지원고용이라고 하는 건 사실상 기억나세요? 이 지원고용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주당 20시간 이상의 유급고용이면서 비장애인과 통합된 곳에서 일을 해야 되고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 사실은 지원고용의 개념입니다. 또 하나 더 아울러서 지원고용이 다른 점이 뭐냐면 우리가 직업재활을 이야기할 때요. 이 평가하고 훈련받고 그쵸? 저기 직무 개발 및 직업 배치 말이 꼬입니다. 자, 직업 배치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배치를 통해서 보호고용과 지원고용이라는 개념이 나왔었는데 사실상 지원고용의 개념은 이런 거예요. 평가를 했죠. 평가를 하고 나면 그 전에 직업재활 과정에서 뭘 했냐면 훈련을 해요. 직업 전 훈련이건 직업 적응 훈련이건 또는 직업 훈련이건. 근데 지원고용은 이 훈련의 과정이 없어요. 평가를 하고 먼저 배치를 해요. 사업체에. 그리고 나서 이 배치된 사업체 안에서 훈련을 하는 것들을 기본으로 가지고 옵니다. 즉 기존에 가지고 왔었던 평가, 훈련, 배치의 개념에서 평가, 배치, 훈련의 개념을 가지고 오는 게 지원고용의 개념이거든요. 이 지원고용의 개념을 우리나라에 가지고 들어오면서 우리 안에서는 이제 제도화시켜서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이란 이름으로 지금은 비용을 지원하는 형태로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보면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직장 적응을 위해 현장 체험을 통하여 구직장애인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증장애인의 직무 및 직장 적응을 위한 선배치, 후훈련. 아까 얘기했던 바요. 우리 원래 기존에는 평가, 훈련, 배치. 근데 지원고용에 가면 평가, 배치, 거기 현장 안에서 훈련의 방식들로 가져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상 이제 이 평가 받고 이 배치를 하면서 바로 훈련에 들어가니까 그때 바로 고용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 현장 훈련을 통해서 취업이 될 건지 안 될 건지를 결정하고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이제 사후 지원들을 하는 게 지원고용의 방식인데요. 자, 이 지금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이라고 하는 제도는 사전훈련을 둡니다. 사전훈련은 말 그대로 출퇴근 훈련.
그다음에 복장 훈련,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사전 훈련, 취업하기 전까지의 훈련들이 6일 이내에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장 훈련, 현장 안에서 기술이나 동료 관계나 기타 등등 뭐 주로 이제 현장 훈련 자체는 직무에 대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 3주에서 7주까지 현장 훈련들을 실시하게 되고 이 훈련을 하는 곳 안에 직무지도원이라고 배치를 해서 안에서 현장 훈련들과 사전 훈련들을 이 사람들이 지원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들이죠. 자, 사전 훈련 안에는 들어가서 인사하는 법, 그다음에 출퇴근 시간 지키는 법, 교통편의법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고 약을 본 사람들은 약을 복용해야 되는 방법까지 전부 다 포함이 되는가 하면 이 현장 훈련 자체는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직업 훈련을 가서 컴퓨터 고치는데 열심히 가서 열심히 키보드를 만지는 거 배웠는데 업체에 갔더니 그게 아니라 다른 것들을 더 해야 되고 또 이 세팅 자체가 달라지면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장애인들이 일반화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이 지원고용이라는 개념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자, 이 중증장애인의 지원고용이라고 하는 것들은 15세 이상의 중증장애인들이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지원고란 개념 안에 비용들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훈련생들에게 훈련 준비금 4만 원을 지급하고요. 그다음에 최대 7주까지의 훈련 수당들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죠. 하루에 17,000원씩입니다. 그래서 지급하고 재보험을 가입하는 거죠. 자, 뒤집어 말하면 저 시점에는 업체에서 돈 안 줘요. 안 주는 것이 태반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 사업자한테는 훈련 보조금으로 1인당 뭐 하루에 19,340원씩 지금 현재 2021년을 기준으로 지금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만큼씩을 두고 훈련 기간 동안에 직무지도원을 배치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전체적인 개념 안에서의 지원 고용이랑은 맥락이 틀리지만 아무튼 선 배치하고 후 훈련하는 개념 안에 이 선 배치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지급하는 것들이 중증장애인의 지원 고용 제도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 지원이라는 거를 사실은 제가 좀 묶어놨습니다. 장애인 고용공단에 들어가셔서 보면 몇 가지로 다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직업능력, 그러니까 장애인 거기에 가면 사업주 지원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고 장애인 지원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직업능력개발원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별도로 있고요. 그 밑으로 또 맞춤형 훈련센터 별도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발달장애인 훈련센터 별도로 있고 공공기관 및 민간 훈련기관의 지원 이렇게 해서 이제 카테고리 4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사실상 안의 내용들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하나로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애인 능력개발 지원이다라는 카테고리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직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다양한 직업 능력 및 직업 재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직업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이 능력개발 지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능력개발원에서 하는 이 기숙 형태의 훈련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능력개발원은 일산에 하나 있고요. 부산, 대구, 대전, 전남 이렇게 해서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산하의 기숙시설입니다. 그래서 뭐 1년 이렇게 들어가서 필요한 훈련들을 받고 나오는 거죠. 직업훈련기관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맞춤훈련센터가 있어요. 장애인 맞춤훈련센터라고 해서 7개의 맞춤훈련 센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인천, 경기, 천안, 아산, 전주, 창원, 제주 이 7개의 맞춤형 훈련센터가 있어서 여기 안에서도 장애 영역별로 맞춤형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별도의 발달장애인 훈련센터가 19개소가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 역시도 장애인들의 직업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 센터들로 활용이 되고져 있고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공공훈련기관이나 민간훈련기관에서 이 과정 자체를 등록하는 거죠. 장애인의 능력 개발을 할 수 있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 공공훈련기관인 폴리텍대학 34개소와 민간훈련기관 중에서 44개소 86개 과정이 장애인의 능력 개발을 위한 이 과정으로 등록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과정에 들어가 있는 이 장애인에게 훈련 수당을 지급하는 거, 그다음에 교사에게 교사 수당을 지급하는 거, 그다음에 민간 훈련 기관에
이 훈련비 및 장애인 훈련생에게 훈련 수당을 지급하는 것들이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이 많은 능력 개발할 수 있는 기관들을 만들어서 장애인들을 포함시켜서 훈련하고 거기 안에 훈련 수당들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장애인과 특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반 공공훈련기관이나 민간 훈련기관에서도 장애인 능력 개발을 하겠다라는 것들로 포함이 되면 이 훈련비나 교사 수당이나 장애인 훈련생에게 훈련 수당들이 지급이 되고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장애인 인턴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미취업 중증 장애인과 만 50세 이상의 장년 장애인에게 사업체에서 인턴 근무 경험을 제공하고 직무 능력 및 직장 적응 능력 향상을 도모하는 거고, 우리 인턴하고 나면 뭐예요? 인턴 끝나고 나면 이 사람 자체가 나중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들을 이제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옛날에 뭐였죠? 그런 한참 인턴이랑 관련돼서 나왔었던 드라마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정규직 전환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대상은 장애인 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 장애인 중에 아직까지 우리 고용은 장애 유형, 장애 등급 이거 다 안 나누고 지금 법상에 그대로 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2022년에 고용과 소득이 바뀐다라고 말씀 또 드렸었어요. 언제? 우리 5개년 그 계획, 5차 그 종합 계획 얘기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취업에 현저히 어려움을 느끼는 특정 장애 유형, 뇌병변, 정신, 심장, 신장, 언어, 호흡기, 뇌전증, 자폐성, 척수 손상 또는 근육병증 등등으로 해서 이제 운동장애에 있는 지체, 그다음에 시각. 자, 척수나 근육병증은 지체로 포함돼서 총 10개 유형으로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들을 이게 3년마다 하는데요.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중증장애인 평균 고용률에 미달하는 장애 유형들로 일단은 이 인턴제를 하고 있는 장애 유형으로 잡고 있어요. 15개 유형 중에서도 빠진 유형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지적장애 없잖아요. 정신장애도 없네요. 맞습니까? 안면장애도 없네요. 그래서 아무튼 저기에 나와 있는 10개 유형 중에서 이 경제활동 조사, 실태조사들을 근거로 해서 평균 고용률에 미달되는 장애 유형들을 대상으로 매 3년마다 지금 바꿔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 인턴제들을 하고 있다. 그리고 작년의 경우는 50세 이상이 되면 장애인들 다 포함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나오는 말이 우리가 아직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고용지원 피로도 판정검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고용지원 피로도 판정검사라고 하는 게 지금 장애인고용공단을 중심으로 해서 이 뭐라 그러죠? 검토되고 있는 도구들이고요. 그 이후로 이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만 49세 이상의 장애인들에게 포함이 된다라는 거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인턴으로 오게 되면 인턴 지원금이 나와요. 최대 6개월까지 나오고요. 월 80만 원으로. 그다음에 정규직으로 이렇게 전환하면 정규직 전환 지원금이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65만 원까지 추가 지원을 해요. 그래서 이 업체들에서는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지만 인턴으로 쓰면 되는 거고, 또 이 비용은 이 제도에 따라서 최대 6개월, 그다음에 이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나서 또 6개월간 해서 최대 1년 동안의 인턴 비용들이 나오고 있어서 장애인들의 뭐 이렇게 경험, 능력 향상 이런 것들을 좀 도모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또 일부 어떤 업체들은 1년 고용하고 또 다른 사람 고용해서 또 그렇게 쓰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다고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도를 악용하는 그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런가 하면 장애인 취업 성공 패키지가 있습니다. 취업 성공 패키지는 들어보셨죠?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보편적인 사람들의 취업 성공 패키지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장애인의 개인별 취업 활동 계획에 따라서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심층 상담 및 훈련, 그다음에 취업 알선 등의 단계별 통합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제공해서 성공적인 취업과 고용 안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거죠. 사실상은 장애인 말고 일반 취업 패키지가 있죠. 취업 성공 패키지. 그래서 왜 아동시설에 있거나 또는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취업 성공 패키지에 엮어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취업하고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있죠. 이제 우리 여기는 장애인과 관련된 패키지이고요. 참여를 하게 되면 15만 원의 이 참여 수당들을 주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2단계로 올라가면 이게 단계별로 쭉 가는 거라서 2단계로 올라가면 인당 뭐 18,000원, 월에 28만 4천 원까지. 그리고 3단계로 올라가면 이제 취업 후에 성공 수당을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하는 게 장애인의 취업 성공 패키지다라고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장애인 고용제도, 장애인 고용 지원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그래도 그적적으로 나와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정리들을 좀 해봤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이나 직업자율과 관련된 것들은 일단 기본 장애인 고용공단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관들에서 하고 있는 이 서비스들이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는 이 장애인 고용 부담금 들어보셨죠? 아까 벌금으로 낸 것들이 장애인 고용 기금으로 모아지면서 장애인 고용공단에서는 그 기금을 활용해서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시키고 있는 형태이다라고 일단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할당 고용제를 취하고 있어서 3.1%, 3.4%의 의무 고용을 해야 한다라고 해서 장애인 고용과 관련돼서는 머릿속에 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장애인에게 직접 가는 능력개발, 아까 보셨죠? 능력개발 지원 등등의 것들은 장애인 당사자를 위한 장애인 교육의 방침이긴 하지만 나머지의 사업주의 고용 설치 융자 비용들을 지원하는 것들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다라고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고용 얘기를 좀 짧게 해봤습니다. 사실은 이제 12강까지의 얘기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더듬어 볼까요?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데 아마 공부를 겁나 이런 말은 쓰지 않고 방송에 적합한 용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장애의 개념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 장애에 대한 개념은 사회적, 시대적, 문화적에 따라서 변화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관련된 정책이나 서비스 등등을 하려면 장애를 개념화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우리가 장애 자체에 대해서 인식들이 변화해 온 것들을 종교적 모델, 그쵸, 의료적 모델, 사회적 모델, 보편적인 모델들로 바꿔서 정의해 왔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이분법적인 것들로 개별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을 한번 정리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또 그런가 하면 이 각각들의 모델을 중심으로 WHO라고 하는 이 세계보건기구는 1980년도에 ICIDH라는 거, 그 다음에 97년에 ICIDH2라는 거, 그 다음에 2001년에 ICF라고 하는 것들을 개념화해서 냈고 처음에 손상, 그 다음에 기능제약, 사회적 분리라고 하는 의료적인 초점에 뒀었던 연속석상에 있는 것들이 ICF로 가면서 보다 긍정적이고 건강을 중심으로 바뀌어갔다라는 말씀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장애 범주 자체는 15개이고 그리고 이 서구 선진국으로 갈수록 장애 범주는 넓다라는 얘기들을 했었죠.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스웨덴에 가면 사회적 장애라고 해서 이민 온 사람들이 한시적인 장애로 포함된다는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국, 미국, 일본, 독일 등의 범주들까지도 살펴봤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복지에 이념을 두면서 장애인 복지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다? 여러분? 장애인의 사회 참여.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러면서 6가지 이념까지도 쭉 한번 우리가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의 대상은 장애와 이 중증 장애인인데 이 장애는 개인적 장애와 사회적 분리로 나누어진다. 그런 얘기들 기억 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열심히 떠들었으니까 기억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열심히 공부하셨으니까 기억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장애인 복지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대부터 시작해서 현대까지의 서구를 중심으로 한 장애인 복지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렇죠? 이렇게 이 구약 성서에서 장애를 보호했던 것 또는 처벌받은 걸로 봤던 것부터 시작해서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2006년도에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이 만들어질 때까지 어떻게 흘러왔는지 얘기들을 다뤘었고요.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부터 시작해서 세계랑은 좀 다르게 우리나라는 1981년도에서 87년까지 나누고 88년도에 올림픽, 장애인 패럴림픽으로 인한 장애인 복지의 변화, 그렇죠? 그리고 98년도에 IMF가 터지면서 장애 복지의 변화들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나서 2007년도가 되면서 이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과 아울러서 우리나라의 장애인 차별 금지법 등등이 만들어지면서 변화들을 쭉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렇게 함으로써 세계와 우리나라가 이렇게 흘러왔었다는 얘기까지를 좀 다루게 했었고요. 그리고는 이제 장애인 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개념부터 시작해서 장애인들의 얘기들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를 얘기를 하면서 분리 담론과 정상화 담론 이야기를 했었죠. 또 개별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의 얘기를 했습니다. 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재활과 관련된 얘기와 이거의 저항 모델로 나온 자립생활 모델을 얘기를 했습니다. 각각들은 여러분 비교를 하셔서 분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울러서 재활 모델과 자립생활 모델 두 개를 비교하는 것들을 놓고 재활 모델은 전문가 중심, 자립생활 모델은 당사자 중심이라는 말씀 드렸죠. 또 이 재활 모델은 저 분리와 개별적 모델에 가깝고 사회생활 모델, 자립생활 모델은 정상화와 사회적 모델에 가깝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는 정상화 이론과 사회적 역할가치 부여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정상화 이론 이야기를 하면서 1960년대에 북유럽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었고, 정상화 이론은 탈시설화와 비용을 많이 쓰고, 탈시설화 자체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거에 비해서 정상화는 비용을 많이 냈지만 이들이 제대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정상화 이론이 울펜스버거에 의해서 미국으로 넘어오면서 사회적 역할가치 부여 이론이라는 것들로 바뀌어서 보다 임파워먼트 시키는 것들로 가는 것들이 나왔었다. 그리고 왜 보다 더 정교하게 이 사회적 역할가치 부여 이론들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었고요. 역할가치 부여를 하는 방법들, 그렇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역할가치가 하락한 사람들이 가지는 특성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역할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과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는 것들이 있다. 이런 얘기들 기억나시죠? 이론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 이론들이 근거하는 것들은 이 장애인 복지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입니다. 그것과 일맥상통하셔서 연결을 좀 시켜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그리고 15개의 장애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003년도 이후로 올해까지 장애 유형은 15개이긴 하지만 올해 4월 달부터 장애 유형 안에, 그렇죠? 몇 가지가 포함됐다, 세 분류로. 그래서 시각장애인 안에 복시, 겹보임이라고 하는 게 포함이 됐고요. 그렇죠? 정신장애는 원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었는데 거기 안에 뚜렛장애, 그렇죠? 기면증 등등이 또 포함이 됐고, 그리고 이제 분류표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빈도인 질환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기했던 것들 중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이제 배뇨장애, 24시간 기저귀를 차고 있어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도 전부 다 포함이 됐었고, 안면장애 안에 백반증도 포함이 됐다,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고요. 아울러서 우리나라의 장애 등록 제도들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얘기들을 했었죠. 81년도에 심신장애자 복지법이 생기고 그 이후로 원래 등록 제도에 대한 시범 사업은 87년도에, 그리고 전국적으로 확대된 것들은 88년도에, 또한 이제 등록에 의한 수첩이 마련된 것들은 89년도에 이제 법이 되면서 마련됐었는데요. 그것과 관련된 것들, 그리고 등록을 하기 위해서 중간에 시군구를 갔다, 동사무소를 갔다가 의료기관을 갔다가 국민연금 오늘 가야 된다는 말씀까지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국장애인 복지랑 관련된 법들의 19개를 살펴봤었어요. 그렇죠? 19개. 그걸 제가 지금 다 읊으면 힘드니까 처음에 장애인 복지법, 그렇죠? 81년도 심신장애자 복지법으로 시작한 장애인 복지법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만들어진 점자법까지를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점자법 바로 앞에 만들어졌던 한국 소아언어법도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각 법들이 언제 만들어졌고, 법들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어떤 취지를 가지고 만들어졌고라는 얘기들을 좀 나눴었고, 뭐 장애인 복지법이나 활동지원법이나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이나 장애인 연금법은 2021년 상황 안에서의 어느 정도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5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 얘기를 하면서 5개 분야, 22개의 중점 과제, 70개 세부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눴었고 그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러분들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얘기 드렸죠.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전달 체계는 공적 체계와 민간 체계로 나눠진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공적 체계는 중앙 정부를 중심으로 시군구, 그렇죠? 그다음 시도, 시군구, 읍면동으로 전달되는 체계가 있고 민간 체계는 뭐 복지관, 장애인 복지 시설들로 연결이 되면서 거주 시설, 지역사회 재활 시설, 의료 재활 시설, 생산품 판매 시설, 직업 재활 시설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달 체계에 이원화되면서 서비스가 너무 산만하게 나눠져 있고 중복되기도 하고 또는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그리고 이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들로 수요자 중심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말씀들도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재활에 들어가서 우리가 의료재활, 그렇죠? 교육재활, 심리재활, 직업재활, 사회재활의 얘기들도 나눠 썼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는 장애인 고용제도와 관련돼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나름 꽤나 이게 숨가쁘게 흘러왔어요. 근데 이제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더 드리고 싶은 게 가끔 이제 제가 장애인 복지론 관련된 책들을 좀 보긴 했었는데요. 보다 보면 이제 생애 주기랑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뭐 생애 주기로 이게 카테고리를 나눈다 보면 우리가 기존에 가져왔던 또는 시험 문제 나왔다 뭐 이런 것들이랑은 연관이 좀 없어 보여서 뺐는데 혹시 필요하시다면 생애 주기에 따른 게 뭘까? 이런 거죠. 아동부터 시작해서 노인까지의 각각 서비스를 줘야 된다는 내용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례 관리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 한 사람을 위해서 통합적으로 접근하고 이 사람에게 필요한 서비스들을 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이제 개입해야 된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그것과 관련된 내용들이 혹시나 여기저기 보이면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기본적인 문제들은 내는 사람 마음이긴 한데요. 그동안 들었던 얘기들을 쭉 중심으로 문제들이 나왔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상 마치려고 하고요.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 공부 열심히 하셔서 이 방송을 그리고 제 얼굴을 보신 모든 분들이 합격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기도? 수고하셨습니다.